네, 시작할게요. 일반 물리는 이런 순서대로 갈 거거든요. 1차원, 2차원 운동하고, 운동 법칙과 에너지, 그리고 운동량 보존, 충돌, 원운동과, 단진동하고 이제 진자 운동이죠. 그 다음에 회전 파트, 갈 거고, 그 다음에 유체역학 잠깐 하고, 기하광학은 여기서 할 거예요. 기하광학은. 네. 기하광학 같은 경우는 일반 물리에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파동광학 심화 파트 파동광학도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조금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공 파동은 나중에 이제 광학 파트에서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전기회로 같은 전기회로는 뭐 일반적인 직류랑 교류랑 여기서 같이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갈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학문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가 필요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공리체계 뭐 이건 어려운 말이고 어디서 기술을 할 건지가 필요하거든요. 학문을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턴역학이라 고전역학이라고 하죠. 뉴턴역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고전 전자기학이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것만 해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뭐 배워요? 전자기 배운 다음에 양자 배우죠. 네. 통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독특한 학문이긴 하니까 뭐 통계도 해드릴까요? 통계? 통계 역학? 그 다음에 양자 역학.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물리죠. 현대물리는 우리는 여기서는 특수상대성이라고 할게요. 특수상대론. 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수학 체계를 기술할 때 우리가 이제 물리를 수학으로 푸니까 기술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거는 캔버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리 체계는 뺄게요.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뉴턴이 모든 물질은 뭐 끌어당긴다. 예, 이거는 이제 그게 시작 공리 체계예요.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역학 3법칙 할 때도 이제 좀 언급해 드릴 텐데 자 보시면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기술을 할 거냐가 처음 시작이에요. 예, 그걸 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뉴턴역학에서는 뭐 어디서 기술하느냐면요. 얘는 어디서 기술해요? 뭐 종이에다 기술하나요? 아니죠. 어디서 기술하냐면 얘는 절대 공간, 절대 시간으로 분리가 되는 얘는 뭐 갈릴레이 좌표계라 하면 그냥 데카르트 좌표계라 할게요. 데카르트 좌표에서 기술합니다. 네, 여기서 기술을 해요. 알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 있으니까 절대라는 말은 기준점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분리가 돼 있고. 알겠죠? 분리가 돼 있고.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 무조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아셨나요? 그 기준점을 많이 물어봐요. 올해 작년 시험에서도 물어봤어요. 기준점.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준점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에이 뭐 포물선 나오니까 포물선 풀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 물리에서 점수가 상당히 낮아요.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일반 물리인데 제일 점수 따기 어려운 게 일반 물리예요. 근데 상당히 일부러 낮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계산 실수했어요, 뭐 했어요 이건데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따져가 보면은 계산 실수가 아니에요. 실력이지. 알겠죠? 진짜 말 그대로 계산 실수를 하는 거는 뭐 약분을 잘못했거나 뭐 이런 거가 진짜 계산 실수지 아니면 73, 21이 아니라 24로 했다. 이게 계산 실수지 내가 어떤 실질적으로 베이스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실수를 여러분들이 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근데 이거를 계산 실수로 치부하더라고요. 그건 계산 실수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중에 뭐 기준점이 필요해요. 이거 엄청 핵심이거든요. 기준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전자기학을 왜 고전 전자기학을 하냐면 전자기학에서 나중에 특수상수 이론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학은 엄밀히 말해서는 고전 좌표계로 쓰면 안 돼요. 고전 좌표계로. 예,
이거는 상대론으로 써야 되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전자기학을 이거를 믹싱을 하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려요. 예, 일단 수학적이도 너무 어렵고. 예,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느린 이런 상태에서 고전 좌표계에서 배워요. 그래서 얘도 고전 전자기학도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가져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슷해 보여요. 고전역학이랑 전자계학이랑 비슷해 보인다고. 얘도 고전 전자계학도 똑같이 씁니다. 알겠죠? 데카르트 좌표계 똑같이 써요. 자, 통계역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 뭐 어떤 변수를 쓸 거냐인데 뉴턴역학 베이스 자체에서는 절대공간 절대시간 좌표계잖아. 좌표계에서 기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얘는 팩터가 보면 벡터예요. F는 MA죠. F 벡터죠. A 벡터죠. 그 다음에 V고 뭐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근데 통계역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통계역학 변수 중에 벡터 하나만 말해볼래요? 없어요. 잘 보시면.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얘들이 방향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역학에서는 어떤 상태로 보냐면, 이 막 변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퀴블럼 상태, 그러니까 어떤 정적인 상태, 얘는, 통계역학 기술 하려면, 네, 그 상태를 배우기 때문에 얘들은 스칼라 스페이스에서 봅니다. 어떻게 되냐면, 얘는 P, V, T, 뭐 엔트로피, 그 다음에 자유에너지, 내부 에너지 이런 스페이스에서 배워요. 알겠죠? 그리고 통계역학에서는 나중에 지금 한번 우리가 흘러가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좌표계가 중요하니까 어디서 쓰이느냐, 어떤 변수로 쓰느냐. 예, 그래서 만들고. 그래서 통계역학에서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엔진 다룰 때 좌표계 항상 이렇게 나오죠. PV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를 PV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맞죠? 좌표계라고 하지 않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스칼라스 성질 때문에 그래요.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야. 따라오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통계역학에서는 되게 신기한 게 뉴턴역학에서는 시간 등장하죠? 시간 등장하죠? 통계역학에서 시간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 이유는 나중에 통계역학 배울 때 설명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골 때리기 시작해요. 얘는 고전 좌표계를 쓸 수가 없어요. 안 맞아버려요. 좌표계에 대해서.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좌표계가 어떻게 되냐면 행렬 좌표계로 씁니다. 행렬 써요. 그래서 얘는 수소 원자냐, 그 다음에 뭐 스핀이냐, 아니면은 조화 진동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수학 체계가 조금 독특해져요. 뭐 힐버트 좌표계냐, 그 다음에 SU2냐, 뭐 이러겠는데, 이거는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행렬 개념만 알면은, 그룹 세어리 같은 경우는 잘 알 필요 없어요. 뭐, 그거는, 넘어가면 엄청 대학원 수준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건 전혀 몰라도 돼요. 그냥, 양자역학을 행렬 체계로 쓰는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모든 게. 그 다음에 형대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제 고전이 깨져버리잖아. 그러면 무슨 좌표계였어요? 얘는 로렌츠 좌표계였습니다. 로렌츠 변환이라 하잖아. 로렌츠 좌표계.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시간 절대 그게 빼져요.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서로 믹싱이 돼 있습니다. 이런 좌표계에서 쓰여요. 알겠죠? 그래서 특수 상대성 나오면은 반드시 뭐 물어봐요? 로렌츠 변환을 물어봐. 왜? 이게 캔버스란 말이야. 물리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좌표계 자체가 시작이에요. 시작. 아셨나요? 시작. 네. 예를 들어서 수목화를 할 때 우리는 뭐 한지했다 이렇게 막 하잖아. 수목화를 하는데. 그렇죠? 네. A4 갖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린 사람 별로 없다고. 그리고 UR을 하면은 캔버스에다 딱 그리잖아. 네. 그게 맞아야 된단 말이야. UR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시작 자체, 어디서 물리를 전개를 하고 하는 거냐? 이거는 좌표줄 체계가 기본이에요, 기본. 예, 이게. 그래서 이거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그러면은 출제자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물어보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로렌츠 좌표계니까 좌표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 왜냐하면 얘들은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 없잖아. 기준점 자체가 없어요. 자기가 기준점인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상대 속도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로렌츠 변환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고 뉴턴 역학에서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기준점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점을 은근히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 자체가 없으면은 은근히 물어보는 자체를 못 느낄 뿐이야. 그러니까 못 느끼니까 안 물어보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지. 아셨죠? 그래서 항상 얘들 이런 식으로 시작해. 아셨나요? 뉴턴 역학.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계가 전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좌표계가 되게 중요해. 네, 좌표계 베이스. 얘들은 이제 지우고요. 우리가 역학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뉴턴 역학, 고전 역학이라 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제 쓰이냐면 당연히 이제 좌표계니까 XY 벡터 좌표계에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턴 역학이 하고 싶은 거 궁극적으로 뭐냐면 자 보세요. F는 MA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이걸 운동만 제시를 해요. 이걸 풀면은 돼. 그러면 F가 주어지면은 우리는 역학적 변수 A를 알 수가 있죠. 맞죠? 네, A를. 자, 가속도를 알 수 있어요.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가기도 하고 요렇게 가기도 하는 거는 어차피 양방향 쌍방향이기 때문에 잘 알려줄게요. 자, 가속도가 있는데 가속도라는 건 정의는 뭐냐면 속도에 얼마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V가 있어요. 속도.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변이라고 하죠. 변이가 있어요. 네. 얘들이 어떤 식으로 쓰여있냐면 모두 다 변수가 뭐냐면요. 다 변수가 시간 변수로 쓰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보세요. 자, 변이라는 거는 이제 벡터 스칼라를 제가 좀 해드릴 건데 변이라는 거는 이게 벡터 요소죠. 예, 뭐 거리 이 개념은 스칼라적인 거지만 변이는 그래서 변이가 왜 시간으로 돼 있고 속도가 왜 시간으로 돼 있고 가속도가 왜 시간으로 변수로 돼 있느냐 이거를 시작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전개를 할 수 있어. 뉴턴이 하고자 하는 거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뉴턴은 뭘 했냐면요.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잖아. 얘들이 믹싱이 안 됐어요. 양자역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안 됐고 얘들은 무슨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냐면 미래는 무조건 정해져 있다는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셨나요? 미래는 모른다고 하면은 예측이 돼야 안 돼요? 양자역학 체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미래는 확률로만 기술할 수가 있다. 하지만 뉴턴 역학 체계에서는 미래는 무조건 빼박으로 결정이 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뭐에 관심 있어요? 미래에 관심 있을 거잖아. 그래서 시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시간으로. 네. 그래서 얘들 뉴턴 역학의 변수라는 거는 자 속도 그러니까 변이가 주어지면 속도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속도를 정의하면 가속도를 정의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무슨 변수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달라 보이는 거를 뉴턴이 하나로 묶어놔 버렸어요. 연계로 어떻게 묶었어요? 미적분으로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가는 거는 미분이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적분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를 가지고 속도를 기술할 수 있고요. 속도를 기술하는 거를 시간에 따라 변화량을 해가지고 가속도를 기술을 해요. 아셨나요? 네. 뭘로? 변수로? 시간으로. 세 개가 연관이 있어. 그러면은 이게 역학적 변수라는 거는 변이, 속도, 가속도를 역학적 변수라 그래.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뉴턴 역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고자 하는 걸 정의하면 뭐가 되냐면요. 해보세요. 자, 데카르트 좌표계에 대해서 여기 캔버스가 되겠죠. 데카르트 좌표계에 대해서 절대시간, 절대공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역학적 변수 이게 주어지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이게 주어지면 뭐 시간이 t가 0일 때도 주어지면 네, 뭘 할 수 있냐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네.
좀 더 뭐 정확히 말해서는 뭐가 되냐면 얘는 초기 속도,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함수가 있으면 초기 속도, 초기 가속도 그것만 있으면 미래를 모든 시간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과거도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식으로. 네, 따라오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내가 공을 던졌어요. 그러면 자, 이무의 시간 여러분이 사진을 하나 착각 찍었어요. 여기가 기준점이라고요. 여기서 속도의 정보가 주어지고요. 얼마나 빠르고 한지. 그 다음에 가속도가 정보가 주어져요.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어떠한 얘는 변이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으면 요거 그러니까 속도의 시간 초기 정보가 주어지고 얘 위치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초기 정보랑 여기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 특정 위치에서 정보가 주어지면 모든 정보를 풀어볼 수 있다는 게 뉴턴 역학이에요. 알겠나요? 네. 얘를 따라오셨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풀잖아. 이렇게 G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속도, 가속도, 위치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게 뉴턴 역학이에요. 맞았나요? 뉴턴 역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기준점이 필요하고요. 역학적 정보가 필요해요. 맞았나요? 그런데 이게 수학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 뭐가 있냐면요. 자 보세요. 왜 경로식을 안 풀까? 수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수학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수학은 이걸 풀지 않나요? 그쵸? 왜 이걸 안 하냐면 뉴턴이 물론 이걸 하긴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작을 안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역학적 정보가 뭘로 돼 있어요? 다 벡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벡터로 돼 있으니까 얘가 이제 분할이 되죠. x축, y축 벡터 성분이 분할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졸라 쉬워져요. x축 따로 y축 따로 하다 보니까 역학이 쉬워져. 왜? 이런 식으로 뉴턴이 써놨어요.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게 훨씬 쉽다. 그냥 벡터 성질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벡터랑 스칼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쓰여질지를 알면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역학적으로. 네, 그런 건 좀 잘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시작할 때.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처음에 벡터 스칼라 좀 해드릴게요. 좀 분할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뉴턴 역학에서. 뉴턴 역학에서 나중에 이제 스칼라도 등장을 하잖아. 이게 이제 시작 같은 경우는 얘들 벡터인데 벡터 믹싱 해가지고 스칼라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뭘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벡터 스페이스에 스칼라로 넘어가면 내적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보세요. 벡터랑 스칼라 좀 구별 좀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 스칼라 여기다 쓸까요? 스칼라 먼저 쓸게요. 그 다음 벡터. 얘는 수학적 정의가 있고요. 물리적 정의가 있어요. 물리적 정의 먼저 쓸까요? 자, 물리적 정의는 스칼라는 뭐가 되냐면요. 스칼라 그냥 크기만 있는 값이에요. 물리량 단위가 있겠죠? 벡터는 뭐가 있어요?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스칼라 표기법 같은 경우는 크기만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질량이라든지 그렇죠? 표기. 그 다음에 뭐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온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무조건 벡터랑 스칼라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아셨죠? 이거를
연습을 제 거 안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아, 또 실수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시험까지 가버려요. 시험까지. 영원히 계속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운동량이라든지 변이라든지 그죠? 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등장하죠. 이런 식으로 화살표 표시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수학에서는 화살표 표시를 좀 잘 알려고 해요. 수학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물리에서는 대부분 화살표 표시합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수학 측정기가 뭐냐?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수학 측정기. 스칼라는 뭐냐면요. 그냥 함수 값이에요. 그냥 값이에요, 값. 알겠죠? 그리고 벡터라는 건 뭐냐면요. 얘는 기준점으로부터 한 점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기준점으로부터 한 점이라고. 이게 벡터라고. 수학적으로. 그럼 잘 보세요. 자, 벡터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맞죠? 아파트 여기 7층이잖아. 7층을 기술하려면 무조건 몇 층이 기술이 돼야 돼요? 1층이 기술이 돼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뉴턴 역학에서는 시작 자체가 캔버스에 어떻게 그릴까 하면 절대공간 시간인데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기술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유롭게 이게 어떻게 수학체계가 흘러갈지가 보여요. 기준점이 정지해 있냐 안 정지해 있냐 또 할 수 있죠. 맞죠? 네. 왜냐하면 절대 좌표계를 예를 들어서 정지 좌표계로 그냥 둬버리고 근데 물체가 두 마리인데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를 바라볼 수 있잖아.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도 되죠. 우리가 지구를 기술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태양을 기준으로 하잖아. 달을 기준으로 할 때 태양으로 기준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죠.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지구를 기준으로 하잖아. 맞죠? 근데 지구는 태양 기준으로, 태양이 만약에 절대 좌표계 기준점이라고 하면은, 물론 태양도 움직여요. 의학의 입장에서는. 예. 근데 태양을 절대 기준 좌표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구는 움직이는 애가 되잖아. 그쵸? 그래서 뭐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냐면, 상대 좌표,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아셨나요? 왜 그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기준점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점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꼭 반드시 정지좌표계에서 기준점을 부여할 이유는 없잖아. 달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움직이는 애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기 때문에. 아셨나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준점으로부터 한 점이에요. 얘는. 벡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데카르트 좌표계 이렇게 있잖아요. XY. 그쵸? 벡터 표시는 X, Y예요. 단위. 하나, 둘, 셋. 3. 하나, 둘, 셋, 넷. 2. 그래서 3에 있고 0이 0,0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얘는 3,2. 이런 식으로. 이게 벡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다르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크기와 방향만 결정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위는 써주는 거고. 아셨죠?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벡터는 뭐컴마 뭘로 데카르트 좌표계 뭐컴마 뭘로 표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딱 표현하는 순간에 크기와 방향이 결정나 버리기 때문에. 맞죠? 방향이 어떻게 결정나요? 얘는 자 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재해요? 여기서부터 기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벡터의 크기. 방향은 이 자체가 방향이에요. 어떻게? 저 여기 찾아가려고 어떻게 가요? 오른쪽으로 3칸 가시고요. 위쪽으로 2칸 가세요. 맞잖아. 우리 강남 같은 데 보면 딱 이렇게 계획도시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 바둑판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몇 건물 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 우측으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알겠죠? 벡터로 기술을 합니다. 네, 알아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벡터 스칼라는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항상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기준점을 많이 실수해요. 기준점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러면 뉴턴 역학을 좀 가볼까요? 여기 지워도 되죠?
자, 그럼 벡터에서 쓰인다라는 거 조금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어려워지면 스칼라가 편할 수가 있어요. 스칼라에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스칼라에서 좀 정리를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라그랑지안 역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라그랑지안 역학하고 뉴턴 역학하고는 근본 성질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뉴턴 역학 체계는 뉴턴의 3법칙 체계 거기서 쓰여지거든요. 그리고 뭐가 똑같냐면 좌표계가 똑같아요. 좌표계 여기 이해가시죠? 좌표계랑 얘랑 이걸 만족하는 거거든요. 3법칙. 그래서 데카르트는 새로운 역학을 하지 않고 그냥 수학적인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네, 근본이 안 바뀌어요. 근본 자체가. 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뉴턴 역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부터 정의를 할 거냐면 거꾸로 정의해 놨게요. 네, 공간, 그 다음에 속도, 빠르기, 그 다음 빠르기의 변화값 이런 식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뉴턴 역학의 요소를 볼게요. 자, 이제 요소 같은 경우는 뭐 이동 거리도 있거든요. 이동 거리와 얘는 변이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동 거리는 이제 과거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변이는 특정 위치에 대해서 어디에 있냐 이걸 말하는 건데 일단 변이부터 좀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얘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기준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1차원이냐 2차원이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1차원이면 X축만 하면 되는 거고 2차원이면 Y축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심화로 넘어가면 그때 3차원으로 넘어가요. 네, 역학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기준점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 1차원이든 2차원이든 잡을게요. 얘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1차원이면은 시간에 따라 그냥 한 축만 쓰면 되는 거고 2차원이면 두 축만 쓰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기준점 세팅을 하는 거고. 맞죠? 네, 기준점. 그래서 x, y로 하고요. 자, 변이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변이가 정의가 뭐냐면 기준점으로부터 위치를 말해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맞죠? 네. 임의의 이제 시간 변수로 기술을 하면 시간 변수.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냐. 네. 그거를 모든 시간에 풀어버리는 게 이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특정 정보만 주어지고 하면 우리가 다 풀 수가 있어요. 그게 뉴턴 역학이니까. 궁극적으로 하고. 그냥 기준점으로 또 위치니까. 이거 되게 쉽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기준점이 필요하니까 1차원만 볼까요? 1차원만? 1차원 보면 잘 보세요. 그냥 x로 보고요. 여기가 x 이제 플러스 x니까 그럼 1차원이면 s가 그냥 변이를 보통 s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1차원. 1차원이면 x 이렇게 쓸게요. x는 벡터 표시를 잘 안 해요. x는. 그래서 여러분들 1차원을 많이 혼동하더라고. 1차원을. 자, 여기면 기준점 여기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차원에서는 그냥 값이, 위치가 벡터가 돼버려요. 맞죠? 왜?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 마이너스가 벡터를 가져버려요. 기준점으로부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쵸? 네. 그래서 만약에 위치라고 이제 해보면 x는 2m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1차원에서는 뭐를 좀 구별하기 어렵냐면 변이랑 이동거리랑 구별하기 힘들어요.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언급을 좀 해줘야 돼요. 1차원 상에선. 네. 왜냐면 잘 보세요. 얘 x는 2예요. 그리고 이 미터를 움직였어요. 이건 이동거리죠. 이동거리는 변이가 있고 이동거리가 있는데 이동거리라는 건 얼마나 이렇게 할까요?
움직인 총 거리를 말해요. 아셨죠? 움직인 총 거리. 그러면 변이는 기준점으로부터 위치죠. 변이는. 근데 예를 들어서 물체가 여기서 출발한다 할게요.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갔다가 다시 백 했어요. 그쵸?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이동거리는 4가 되겠죠? 근데 위치는 어디예요? 위치는 과거가 필요가 없어요. 현재만 중요해요. 기준점하고 현재만 중요해. 이해가 가시죠? 기준점하고 현재. 그래서 얘는 이 위치. 얘는 이동거리는 4.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이동거리는 경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까지 포함하니까 경로. 아셨나요? 경로. 네. 알아두시고요. 변이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이제 특정 지점. 그러면 이제 뭐 이건 1차원적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자 보세요. 변이를 알았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로 다 변수가 쓰인다면 시간 변수로 쓰인다 그랬죠? 그쵸? 언제 얘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그 GPS 보면은 시간에 따라 여러분 점이 찍혀 있잖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시간하고 공간의 위치에 정보가 돼 있잖아. 뉴턴 역학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왜? 뉴턴 역학이 뭘로 돼 있다고?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뉴턴 역학은 이무의 시간에 S, V, A 얘를 알고 싶은 거라고. 이걸 알면은 뉴턴 역학이 완벽하게 풀려버려요. 아셨죠? 이무의 시간에. 그러니까 T에 대해서 얘를 알고 싶으니까 S, T, V, T, A, T로 기술을 해줘야 되겠지. 당연하죠? 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잘 보시면요. 자, 변이랑 시간하고 얘 둘을 가지고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엄청나게 느리게 움직이거나 빨리 움직이거나 할 수 있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별을 보면은 별들이 자전에 의해서 움직이잖아. 근데 어떤 거는 갑자기 슉 지나가는 게 있어요. 별똥별 같은 경우. 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시간 단위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시간을 1시간 할 수 있고 1초를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얘에 대해서 얼마나 변하지? 그래서 변화값 시간에 대해서, 네. 시간에 따라서 공간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얘는 안 변하면 당연히 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를 기술할 수 있냐면 변이와 시간을 변수를 가지고요. 뭐를 만들어내냐면 얘를 변이의 빠르기를 기술할 수 있어요. 맞죠? 움직임 값. 얼마나 빠른지. 빠르게야. 그래서 얘를 속도라고 합니다. 속도는 V 이렇게 쓰고요. 얘는 네. 그래서 변화 값이니까 델타 T분의 얘는 델타 S 이렇게 써요. 따라오셨죠? 네. 그래서 변이 만약에 기준점이 0이라고 하면요. 항상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기준점이 0이 아닐 수가 있어요. 기준점이 아셨나요? 기준점이 무조건 0이라는 발상을 버려야 돼요. 뭐냐면 잘 보세요. 자, 1층, 2층, 3층, 4층이잖아. 그쵸? 1층의 높이가 0이죠. 맞나요? 기준점 어디로 잡으면? 여기로 잡으면. 그쵸?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을 바닥으로 여기로 할 거냐, 여기로 할 거냐, 이 문제도 발생을 해요. 그리고 지하도 발생을 해요. 지하. 아셨나요? 네. 그러니까 기준점이라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기준점을 0으로 해도 되고요. 아무 값이라도 상관없어요. 네. 아무 값. 63빌딩이 63층이 아닌 거 아시죠? 63빌딩 60층이에요. 60층. 근데 왜 63이라고 그랬냐면 기준점을 지하부터 잡아서 그래요.
지하 3층, 지상 60층이야. 아셨죠? 그래서 63빌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점을 어디로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히말라야 지금 8,850이죠. 2m 커가지고 미터잖아. 얘들 기준점 어디로 삼는지 아세요 혹시? 어디로 됐어? 얘 기준점이 사람마다 다르잖아. 티베트에서 보면은 티베트 막 4,000m에서 보면 얘는 한 4,000m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얘는 연평균 해수면으로 봅니다. 연평균 해수면.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게 세 개의 기준점이 맞아야 되잖아. 어디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준점이라는 거는 반드시 0으로 부여를 해도 되고 0으로 부여를 안 해도 돼요. 아셨죠? 0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아.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건물 높이를 재요. 건물 높이를 재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솔직히 지면부터 잴 거 아니야. 그쵸? 건물 높이를 재. 그런데 여러분한테 여러분 키 재보세요 하면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잴 거예요? 지면부터 잴 거야? 그러니까 저기 건물 1층부터 잴 거예요? 저는 건물 1층부터 여기까지 키니까 한 20.73m 돼요. 이렇게 안 하잖아. 어디서부터 재?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히말라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 무조건 발부터 재잖아. 그렇죠? 발부터. 그러니까 기준점이라는 거는 바뀔 수가 있다고. 어떤 현상에 따라서. 따라오셨나요? 네. 그래서 명시를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되게 다양하게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명시돼 주는 게 있지 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행성 같은 거 할 때는 행성의 중심을 일반적으로 기준점을 해주는 거지. 그렇죠? 뉴턴 날과 할 때 지표면 할 때는 여기 지표면 해주는 거고. 네. 그때. 그래서 기준점이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요. 기준점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자 속도 예. 그러면 얘는 변화니까 자 t0로 할게요. t0 이 시작이 여기에 대해서 얘는 s에서 s0 얘가 이제 뭐냐면 뭔지 아시겠죠? 빵 기준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벡터로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게 나아요. 얘들 같은 경우 아셨나요? 네. 그리고 자 보세요. 벡터를 시간으로 엄밀히 말해서 미분이에요. 네. 벡터를 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벡터가 나와요. 맞죠? 벡터. 그래서 속도라는 거는 뭐냐면 변이의 빠르기를 속도로 나타내는 거. 이게 속도가 돼요. 변이는 단위는 당연히 미터겠고요. 예, 속도 단위는 뭐가 돼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지. 얘가 단위. 1차원이면은 그냥 써주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구별하고 써주면 되고 2차원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x, y의 미터 퍼 세크 단위까지 써주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단위가 명시가 되면.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게 나아요. 속도라는 거. 따라오셨죠? 네. 그리고 속력이라는 속력도 등장을 하긴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이제 고전역학으로 좀 뉴턴역학 일반 물리로 넣으면은 뭐를 잘 안 물어보냐면 이동거리냐 얘들이 여러분들 이동거리나 이런 거 어디서 물어보냐 고등학교 때 물어봐요. 이동거리 얼마나 이동했습니까? 원형 트랙에서 이런 거 있잖아. 원형 트랙에서 한 바퀴 돌았어요. 변이가 얼마인가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얼마인가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같은 경우는 이런 수학 체계를 좀 제대로 알려주기 힘드니까 이런 걸 추상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물리 할 때는 일단 벡터 스페이스 쓰는 거기 때문에 이동거리 그 다음에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속력 이런 개념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력은 뭘로 해버리냐면요. 우리가 속도를 절대값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크기만 나와버리죠. 크기. 그게 속력하고 약간 완벽하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얘는 거의 비슷한 케이스가 돼요. 어느 경우만 빼냐면 리백 하는 경우 빼고 슝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 빼고요. 네, 요거 빼면은 거의 비슷해요. 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는 얘는 속력은 뭐냐면요. 속력 V로 많이 쓰죠.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s. 델타 s는 기준점으로부터 이동거리. 그러니까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이게 속력이에요. 알겠죠? 이동거리. 그 다음에 아주 짧은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 잘 보세요. 슉 지울게요. 이렇게 있고요. 이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속도는 세 가지. 그러니까 속력도 거의 뭐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 수학적 전개는 똑같죠. 어차피 벡터냐 스칼라냐의 차이뿐이지. 네. 속도라는 걸 잘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델타로 쓰는 거는 시간 간격이 의미가 있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뭐 1초, 0.1초 이 정도는 알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나노초 이건 느낄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그쵸? 못 느끼잖아. 나노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냐, 인지 불가능한 시간이냐, 예를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인지 1초당 이라고 해볼까요? 1초에서 우리가 인지 범위 아래에 있을 때 1초에 이거 할 때는 뭐냐면 평균 속도가 되는 이야기예요. 맞았죠? 평균 속도. 그러니까 시간이 간격이 어느 정도 특정 이 범위에 들어올 때. 그래서 얘는 평균 속도. 이해가세요? 평균 속도. 평균 속도라는 건 이거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좀 늘려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어. 그러면 4시간 걸렸어. 400km야. 그럼 평균 속도 얼마예요? 100km/h죠. 네, 이게 평균 속도.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산에 갈 때 여기서 출발할 때 모든 순간순간을 100km로 가요? 아니잖아. 서울역 갔다가 KTX 타고 가다가 이렇게 뭐 가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거나 하잖아. 그래서 그 모든 순간이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 일부 같은 경우는 같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타고 특정 시간에 대해서 비행기 뜨고 나서 최고 속력으로 갈 때 한 두세 시간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그 변이죠. 변이 간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변이. 얘를 뭐라면 순간 속도를 말해요. 아셨죠? 순간 속도는 여러분이 뭐냐?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갈 때 계기판 보는 거예요. 그 매 순간순간. 아주 짧을 때. 이 두 개를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이 두 개를. 네. 그래서 속도로 같은 경우를 할 때, 얘는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만 배우면.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속도를 할 때 변수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두 개죠. 하나, 둘. 뭐 델타를 할 거니까 변이 시간이잖아. 맞죠? 그러면 시간 개념을 어떻게 다룰 거냐면 우리가 이거는 시각이고 시간이라는 거는 변화값이잖아. 왜냐면 뉴턴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변해야 돼요. 얘가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낼 방법이 없어. 움직여야 된다고 얘들이. 이해 가시죠? 별들이 움직여야 돼. 어느 기준점으로부터 움직여야 돼. 모든 별들이 자전을 하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자전하는데 그럼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그 적색편 이거 빼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얘는 델타 S 맞죠? 그 다음에 ds 그 다음에 시간을 간격을 크게 볼 거냐 짧게 볼 거냐 따라오셨나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발생을 하잖아. 왜?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을 엄청나게 짧게 아주 순간순간으로 볼 거냐 얘는 인지 범위로 볼 거냐 이 개념이 있죠. 맞나요? 그러면 얘 짧은 순간에 얘가 결정이 나죠. 당연하죠. 움직일 때 짧은 순간에 보면 변이가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에 의한 두 가지 개념에 의해서 뭐가 파생되냐면 순간 속도랑 평균 속도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맞나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시간 얘 말고 얘 때문에 일어나는 거는 뭘까요? 얘는 공간이잖아. 맞죠? 공간이잖아. 얘는 얘는 얘가 결정해 주잖아. 맞죠? 얘가 결정해 준단 말이야. 아주 짧은 시간에 이동하는 거. 그럼 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 때문에 뭐가 발생을 하느냐. 내가 말했잖아. 공간 캔버스는 뭐가 중요하다고. 기준점이 중요하다고. 기준점이 정적인 상태냐 움직이느냐 얘에 따라서 두 가지 개념이 파생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에 의해서 자, 첫 번째 기준점이 고정, 기준점이 움직임. 기준점은 관찰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 관찰을 하느냐. 네, 아셨죠? 태양에서 관찰하잖아요. 그럼 지구 움직임 나오는 거고, 지구에서 관찰하면 달 움직임 나오는 거고, 태양도 움직임 나오는 거고, 맞죠? 네. 그래서 기준점을 고정으로 안 시키면 얘는 뭐라 하냐? 일반적으로 그냥 속도라 그래요. 기준점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움직이는 기준점에서 보잖아요. 움직임. 지구에 대해서 달을 보면은 뭐래요? 달의 상대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속도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상대 속도는 이런 식으로 말해요. A, B. 뭐 A에 대한 B냐, B에 대한 A냐 그건 책마다 틀려요. 그건 좀 알려드릴 테니까. 알겠죠? 상대 속도.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셨나요? 네.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체계만 알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정말. 아셨죠? 정말. 다시 한번 해보드리면 잘 보세요. 그게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해보세요. 뉴턴은 가속도,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도대체 뭘로 이루어졌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얘는 F는 ma,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 역학변수는 어차피 질량, 단위 질량 다 해버리면 가속도 나오잖아요. 힘을 생각을 했더니 가속도가 나왔어. 그럼 가속도가 뭐지? 라는 거 보니까 어떤 속도 변화량 값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해놓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들을 믹싱해놨어. 얘들이 역학적 변수예요. S, V, A가 이무에 만약에, 그래서 역학을 푼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시간에 대해서 변이를 알면 변이를 미분하면 속도를 알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를 안단 말이야. 따라오셨죠? 그럼 이거를 풀어버리는 거야. 모든 시간에. 그래서 미를 예측할 수 있어. 고전역학은. 물론 엄밀하게 맞으면 나중에 틀렸어요. 양격학 등장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얘들을 기준으로 하게 돼 공간이잖아, 공간. 그러면 얘들이 서로 믹싱돼 있으니까 모든 시간에 하나만 알아버리면 되잖아. 맞죠? 얘를 기술하면 얘 기술할 수 있고 기술할 있고 얘 기술하면 이거 적분하고 적분하면 되잖아. 맞죠? 그럼 요렇게 와도 되고 요렇게 와도 되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공간. 어차피 여기서부터 캔버스적인 면이 그러니까 공간 그거니까. 그럼 잘 보세요. 데카르트 좌표계가 공간 좌표계 아니야. 맞잖아. 공간. 예. 그런데 뉴턴은 공간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왜? 왜 시간이 필요해? 미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 시간 개념은 우리가 인간의 인지범위니까 엄청 짧냐 크냐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나노초는 여러분 구분 못한다고. 맞죠? 나노초. 이거 1초에 120번 깜빡했는데 120번 깜빡이는 사람 보인 사람 한 명도 없잖아. 맞죠? 네. 인간이 인지범위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 짧냐 엄청 시간 폭이 변화가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크냐 이거를 시간 성질에 의해서 나누는 거야. 델타 t, dt로. 아셨죠? 네. 그래서 나누는 거고요. 그러면 시간 성질을 나누는 거. 공간은 뭐가 돼? 공간은 내가 말했잖아. 데카르트 좌표계의 이 태생적 한계가 기준점이라고. 그래서 기준점을 우리가 정지시켜 둘 거냐 아니면 움직여 줄 거냐. 기준점은 부여하기 나름이니까. 따라오셨죠? 그래서 얘를 평균 속도, 평균 속력, 상대 속도 이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럼 여러분들 뭐 물어보겠어? 많이 그지 같으려면 평균 속도를 많이 물어봐. 아셨죠? 평균 속도를 많이 물어본다고. 평균 속도 아니 상대 속도. 쏘리. 상대 속도 많이 물어봐요.
아셨죠? 상대 속도. 고등학교 때는 다양하게 물어봐요. 고등학교 때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일반 물리로 오면은 이게 상대 속도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상대 속도는 속도의 개념도 물어볼 수 있죠. 기준점도 물어볼 수 있잖아. 그 다음 벡터적인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상대 속도 자체가 벡터란 말이야. 예, 이 세 개를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역학을 꽈서 내는 거면 상대 속도를 많이 물어봅니다. 따라오셨죠? 네, 좀 끊어가겠습니다.